손님 어서 오세요. 국수집 사장이 밝게 웃으며 남자 손님을 맞이합니다. 국수 하나만 주세요.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는 식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손님, 오늘 육수가 아주 맛있어요. 사장이 국수 한 그릇을 가져와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순간 남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달린 작은 국수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분국수라고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간판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오래된 것들이 그렇듯 어딘가 정이 가는 글씨였습니다. 안에서는 최정분 씨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63, 허리가 굽기 시작한 지 몇 해가 됐지만 정분 씨는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이고,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당겼습니다. 정분 씨는 잠깐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다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애를 써도 허리가 끝까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분 씨는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내 허리보다 가게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20년 넘게 손때가 탄 주방이었습니다. 선반 위의 그릇들, 벽에 걸린 국자, 바닥에 자국이 난 타일, 모두 정분 씨와 함께 늙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반죽통을 꺼냈습니다. 밀가루를 붓고 소금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치대고 누르고 접고 또 치대고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힘을 쓸 때마다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하게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힘을 주던 찰나 반죽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밀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정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자마자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쏘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쿵 소리에 놀란 서윤 씨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5, 엄마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사는 딸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밀가루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분 씨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좀 가자니까. 국수보다 엄마가 먼저야. 서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증이 다시 허리를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분 씨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남편만 돌아오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정분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습니다. 서윤 씨가 굳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분 씨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정분 씨 맞죠?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카운터 위에 통지서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세요. 철거 일정 나왔습니다. 정분 씨는 통지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20년을 버텼어요. 나가라니요? 규정입니다.
남자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분 씨는 통지서를 꼭 쥔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이번엔 임대인이 왔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로 올 때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쳤습니다. 이번 달도 밀리면 보증금에서 깝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분 씨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매달 조금만이에요. 사정은 알지만 저도 이 건물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서윤 씨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굽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앞치마를 손에 쥐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참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속이 시원해요? 임대인이 서윤 씨를 돌아봤습니다. 서윤 씨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이 국수를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분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날이 굳어서 그런가 봐요, 박 선생님. 사장님, 여기 오래됐는데. 정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요. 정분 씨의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윤 씨가 옆에서 얼른 나섰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해요. 엄마가 예전에 쓰러진 뒤로 기억이 좀. 서윤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손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국수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탁 소리가 났습니다. 가스불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한참 끓어야 할 육수솥에서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분 씨가 허겁지겁 가스밸브를 만졌습니다. 솥 안에 육수가 출렁이다 기울어졌습니다. 서윤 씨가 달려와 솥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손등을 스쳤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솥이 바로 섰습니다. 서윤 씨는 숨을 몰아쉬며 정분 씨 손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손 안 데웠어? 나는 괜찮아. 육수는 됐고 엄마 손이 더 중요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가게 안에 손님이 2명 남아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카운터 뒤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허리는 둔하게 아팠지만 이렇게 하루가 또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낡았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걸어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잔치국수 드실래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정분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굳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가장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정분 씨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이마에는 오랜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거칠고 두꺼웠는데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 그렇듯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 씨였습니다. 65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꾹 눌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눈은 자꾸만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솥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면을 젓고 있는 정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회 만이구나.
잠시 후 정분 씨가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쟁반이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익숙하고 단단했습니다. 도연 씨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국물 오늘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분 씨가 돌아서고 나서야 도연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가득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두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는데 도연 씨는 황급히 모자를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도 어깨를 들썩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회 동안 잊지 못했던 맛이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도연 씨는 모자를 내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분 씨가 물을 채워주러 다가왔다가 도연 씨 앞에서 발걸음을 살짝 늦췄습니다. 눈이 약간 부은 듯한 도연 씨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아프세요? 국수가 짜요? 도연 씨는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겨우 그 말만 나왔고 정분 씨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손님이었는데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면이 너무 퍼졌어요. 이게 뭐예요? 주방에서 나온 정분 씨의 얼굴이 금방 당황한 빛이 됐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고 무안함과 속상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사과했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 씨가 이를 악물고 나섰습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서윤 씨가 손님을 달래는 동안 정분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자기 뒤통수를 가볍게 짚고 작게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면은 끓고 나서 한 번 젓고 38초만 더. 도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작게 한 말이었지만 가게가 잠깐 조용해진 틈에 정분 씨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정분 씨가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그대로 허공에 멈췄습니다. 왜 익숙하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뒤쪽에서부터 지끈하는 두통이 밀려왔고 정분 씨는 얼굴이 하얘지며 이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던 서윤 씨가 엄마 얼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또 머리 아파?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분 씨는 손을 내리고 다시 면을 삶기 시작했지만 그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말없이 주방 유리 너머 구석 자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는 시선을 피해 국수 그릇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왜 우리 집 얘기를 알아? 잠시 후 동네 상인 한 명이 국수를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옆 손님에게 목소리를 낮춰 소곤거렸습니다. 정분 씨 요즘 더 심해졌더라고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깨진다고 하더니. 도연 씨의 숟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남편 얘기만 나오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방 쪽 유리창에 정분 씨의 옆모습이 비쳤습니다. 면을 삶으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속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38초를. 도연 씨는 한동안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도연 씨도 일어섰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는데 한 푼도 더도 덜도 없이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계산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잘 드셨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정분 씨가 도연 씨를 바라보며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손님 성함이? 도연 씨는 1초, 2초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성호요. 정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박 선생님.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 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와서야 도연 씨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하늘 아래 낡은 간판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분국수라고 쓰인 그 간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가게 구석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개발조합 통지서에 밀린 월세, 거기다 요즘 밀가루가까지 올라 재료비 부담이 부쩍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숫자들이 종이 위에 가득했고 보면 볼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텨.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말이 입 밖에 나오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 씨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니 정분 씨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선반 위로 올리려다 허리가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포대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밀가루가 조금 쏟아져 바닥에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손으로 허리 아래쪽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건 혼자 들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서윤 씨가 무릎을 꿇고 정분 씨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허리춤을 살피며 약장에서 파스를 꺼내 천천히 붙여드렸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내내 손이 조금 떨렸고 말을 아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억누르려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던 말이 그냥 터져나왔습니다. 정분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정분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누구 말이야? 서윤 씨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분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오래 쓸어내렸습니다. 정분 씨를 부축해 안쪽 방에 눕힌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서윤 씨가 베개를 고쳐드리고 물컵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정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스치기만 해도 얼굴이 굳으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숨 쉬어. 천천히. 서윤 씨가 물컵을 들어 정분 씨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정분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두통이 가라앉았는지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됐습니다. 서윤 씨는 정분 씨 손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아빠라는 말,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윤 씨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몇 해 전 정분 씨가 가게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들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억만 골라 봉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분 씨는 남편과 관련된 기억만 선택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전부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할수록 두통과 혼란이 심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자극해선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아버지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지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정분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서윤 씨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 그릇을 들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그냥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우릴 버렸어. 죽었든 살았든 이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 씨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잠잠해질 즈음 문이 열리며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망설임 없이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주문도 같았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였습니다. 정분 씨는 도연 씨를 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온 손님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우, 국수를 좋아하는 조용한 어르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도연 씨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정분 씨의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낯설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눈에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콕 짚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오늘도 묵묵히 국수를 비웠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방식이 유난히 단단했고 국물을 마실 때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계산은 어김없이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팁도 잔돈도 없이 정확한 금액만 카운터에 올려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연 씨가 가게 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정분 씨가 그릇을 정리하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골목 끝에 도연 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시선이 가게 쪽 창문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한쪽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 어떤 감정이 담긴 건지 정분 씨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역시 몰랐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서윤 씨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에 반쯤 몸을 가린 채 도연 씨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매일 온다. 딱 맞는 금액만 낸다. 38초를 안다. 엄마가 흔들린다. 그리고 저렇게 골목 끝에서 가게를 바라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서윤 씨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여미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 정체 직접 확인한다. 엄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혼자 버텨온 엄마였습니다. 서윤 씨는 그게 무섭고 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 낯선 노인이 엄마 곁을 계속 맴도는 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골목 끝 낡은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줄곧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도연 씨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았습니다. 편한 곳에서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귀국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구겨진 작업복 그대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20해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검은 바다였습니다. 어선 위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리던 그 순간 도연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건 낯선 나라의 낯선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손등에는 불에 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선에서 불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동료 선원이 간신히 구조해 인근 나라 병원으로 옮겨진 것도 나중에야
조각조각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가장 먼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살아있다고, 곧 돌아가겠다고, 제발 기다려달라고 썼습니다. 봉투에 집 주소를 또박또박 정성껏 적어 붙였습니다. 그 편지는 2달 뒤 반송돼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것인지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반송된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멍하게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겨우 나았지만 여비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남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항구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음식을 만지는 일이 이상하게도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아마도 정분 씨 곁에서 매일 국수 삶는 것을 보며 살았던 세월이 몸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면을 삶을 때마다, 뜨거운 김이 오를 때마다 좁은 주방 골목 국수집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에서 시작해 주방장이 됐고 나중에는 직접 가게를 냈습니다. 장사가 됐습니다. 번 돈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쓸 곳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을 사거나 편하게 쉬거나 하는데 돈을 쓰는 게 어쩐지 죄스러웠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오히려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서윤이는 잘 크고 있을까? 오늘도 국수를 끓였을까? 손이 시리진 않을까? 허리는 괜찮을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귀국을 못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고 나중엔 돌아가도 될지 몰라서였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을 텐데 살아서 갑자기 나타나면 보상 문제가 얽히고 빚 문제가 불거져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도연 씨는 그렇게 20해를 보냈습니다. 20해 동안 단 하루도 그 골목 국수집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귀국을 결심한 건 지난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자다 깬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늦으면 그 사람은 정말 사라진다. 나이도 몸도 기억도 전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분 국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수소문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골목에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가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그 글자만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정분국수? 그 이름 석자가 눈물이 날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전에 며칠 동안 골목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만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철거 통지서가 문에 붙는 걸 봤습니다. 임대인이 들이닥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봤습니다. 정분 씨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는 장면도 봤습니다. 도연 씨가 기억하는 꼿꼿하던 그 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굽었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 그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말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쓰러진 뒤로 기억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깨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정분 씨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천천히 사람으로서 다가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거나 나타나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도연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연 씨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20해 전 그 폭풍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20해 동안 살아남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허리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하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정분 씨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국수 그릇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국물 오늘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 만에 들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수를 먹고 딱 맞는 금액을 내고 나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단골 손님처럼. 하지만 오는 날마다 가게 안팎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바닥에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정분 씨가 무리하는 건 없는지. 그리고 며칠 전부터 도연 씨는 한 가지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변 건물들의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어떤 구조로 얽혀 있는지, 임대인이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는지, 혹시 협상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는 중개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티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상황은 도연 씨의 발걸음과 상관없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재개발 조합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직원 혼자가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들고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외벽을 찍고 간판을 찍고 건물 모서리를 꼼꼼히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문에 안내문을 하나 더 붙이고 갔습니다. 철거 확정 일정이 적힌 공문이었습니다. 전보다 날짜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 안내문을 떼어내지 못하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골목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분국수 곧 없어진대요? 점심 손님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분 씨가 웃으며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손님은 국수를 먹으면서도 자꾸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들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곧 없어질 가게에 굳이 올 이유가 없다는 심리였을 것입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윤 씨는 저녁에 장부를 다시 펼쳤다가 바로 덮었습니다. 더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임대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이른 오전에 왔습니다. 아직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날까지 못 내면 보증금에서 바로 제합니다. 이미 2달이 밀렸어요. 정분 씨가 앞치마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장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장사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이건 계약이잖아요. 임대인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엄마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분 씨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서윤 씨가 다가가 정분 씨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분 씨는 고개를 들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쓰러져. 엄마가 요즘 얼마나 무리하는지 알아? 서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도연 씨는 가게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지나치는 척 멈춘 것이었는데 임대인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분 씨가 카운터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 씨가 엄마 어깨에 손을 얹는 것도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임대인을 뒤쫓아가서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서윤 씨가 이미 눈을 번뜩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이 갑자기 해결되면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도연 씨는 발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연 씨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분 씨가 국수를 내오다가 도연 씨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런데 순간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도연 씨 이름을 부르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기만이, 박 선생님. 정분 씨가 자기 실수를 알아채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또 두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자꾸 이래서. 도연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이 서늘했습니다. 김이라고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강이라고 하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도연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서윤 씨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이름을 헷갈렸고 그 앞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분 씨는 의자에 앉아 행주로 테이블을 닦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이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서윤 씨가 주방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가 마저 할게. 정분 씨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도 정분 씨는 한동안 그 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가게 뒷골목 어귀에 서윤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가 오늘도 이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같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서윤 씨는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도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도연 씨가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서윤 씨가 팔짱을 낀 채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며칠 동안 쌓아온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불빛이 골목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고 그 빛 끝에 두 사람이 마주선 모양새였습니다. 도연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걸음을 늦추며
서윤 씨 앞에 섰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연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서윤 씨는 대답 대신 도연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다른 신발, 군데군데 거친 손마디. 겉모습만 보면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에 쌓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을 참이었습니다. 왜 매일 와요? 우리 가게에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돌려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국수가 좋아서요. 국수요. 서윤 씨가 짧게 되받았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그 한 단어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국수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하필 우리 가게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게 그냥 국수가 좋아서라고요? 그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38초요.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국수집도 아닌 분이 면 삶는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도 우리 가게 소태에 딱 맞는 타이밍을요. 그 말 한마디로 엄마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아요? 이마를 짚고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게 그냥 우연이에요? 도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38초는 변명이 안 됐습니다. 어느 국수집에나 통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솥, 그 불색이, 그 면의 두께에 맞는 숫자였습니다. 정분 씨와 함께 수도 없이 맞춰가며 찾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우리 집을 알아요.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서윤 씨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사람이에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서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안한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서윤 씨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꺼져요.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면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미안하면 엄마 흔들지 말았어야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해요. 가게 문 닫힐 판에 허리는 저 모양인데 거기다 기억까지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더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매일 와서 국수 먹으면서 38초 같은 말로 엄마 머릿속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과 무서운 것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는 게 보였지만 서윤 씨는 끝까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정체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도연이라고 살아있었다고 20회 만에 돌아왔다고 그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 씨의 얼굴이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혼자 버텨온 세월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말하면 서윤 씨도 정분 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던져지는 말은 진심이어도 상처가 됩니다. 도연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딸 아니. 도연 씨가 스스로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딸이요? 나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서윤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도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윤 씨의 손이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실수로 한 말입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도연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엄마 흔들리게 하면 가만 안 둬요. 다음엔 경찰에 신고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가 돌아서서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도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빛 주변에 작은 빗무리가 번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렇게 단단해졌구나. 엄마를 지키려고 저렇게 혼자 버텨왔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자리를 저 아이가 혼자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화내는 것도 경고하는 것도 눈가를 붉히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도 전부 그 세월이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보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심코 입에서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속으로만 불러온 이름이 그만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를 악물고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그 말은 골목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정분 씨가 주방에 불을 켜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골목 어귀에 서서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문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생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분 씨보다 서윤 씨가 먼저였습니다. 엄마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먼저 진실을 알려야 그 다음이 가능했습니다. 도연 씨는 가게 옆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가 재료를 사러 나오는 시간을 도연 씨는 이미 며칠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왔어요?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윤 씨가 지나치려 했습니다. 도연 씨가 한 발짝 옆으로 움직이며 막지는 않았지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도연이에요. 서윤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서윤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웃기지 마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시신은 없었지만 죽은 거예요. 그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살았어요. 구조됐습니다. 외국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받았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서윤 씨의 말이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질문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하려 했어요. 전화는 안 됐고 편지는 반송됐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20년의 이유예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경위를, 치료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연락이 끊긴 과정을,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서윤 씨는 듣는 내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도연 씨가 말을 마치자 서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허리가 굽을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했는데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 치대는 거 알아요?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혼자 드는 거 알아요? 허리가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아도 가게 먼저 걱정하는 거 알아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빠 없이 컸어요. 엄마도 아빠 없이 버텼어요. 이제 와서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게 위로예요? 그게 미안함이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든 것은 서윤 씨가 말을 멈춘 뒤였습니다. 맞아요. 변명이 안 돼요. 어떤 말로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서윤 씨는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얼어 있었어요. 손등 흉터 본 적 있어요? 언제 생긴 건지 알아요? 서윤 씨가 멈칫했습니다. 도연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젓가락 쥐는 방식도요. 왼손 검지를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거. 그거 내 버릇이에요. 어릴 때 옆에서 보면서 따라한 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서윤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젓가락을 쥐는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손 검지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생 그렇게 쥐어왔는데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던 그 습관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손을 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는요?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아빠 기억만 비워버렸어요.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전부요. 그게 뇌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억지로 열려고 하면 할수록 두통이 심해진다고요. 도연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서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시신이 없다고 보상을 안 받았어요. 보상을 받으면 진짜로 죽이는 것 같다고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 돈 한 푼 없이 가게 하나로 나를 키웠어요. 도연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윤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서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앞에 갑자기 나타나지 마요. 충격 주면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이대지도 마요.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연 씨가 손을 내리고 서윤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천히 가요. 사람처럼. 그게 가능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깊게. 충격 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서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서윤 씨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도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골목 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상을 안 받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진짜로 죽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스무해치 눈물처럼 도연 씨 가슴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윤 씨와의 대화가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그 사이에도 가게에 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국수, 같은 금액. 하지만 서윤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반죽통을 씻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이었는데 안쪽을 수세미로 문지르다가 손가락이 바닥 모서리 쪽에 걸렸습니다. 뭔가 도드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분 씨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작은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동그란 테두리 안에 무언가 새겨진 자국이었는데 오래되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하도 오래 씻고 닦아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분 씨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자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러다 멍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지는 것 같더니 젊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소리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방이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게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정분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지끈하게 눈 뒤쪽에서부터 오는 그 두통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반죽통 옆에 잠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구석 자리였습니다. 정분 씨가 국수를 내오다가 도연 씨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분 씨가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분 씨가 여보라고 부르려다 멈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음절이 도연 씨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정분 씨는 깍두기를 새로 담갔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먼저 절이고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젓갈부터 넣고 마지막에 파를 넣는 순서였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순서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이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찾은 것인지 떠올리려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쉬자. 내가 마저 할게. 괜찮아. 가게는 못 쉬어. 정분 씨가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서 같이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 씨가 가게를 나서기 전에 한 가지를 해뒀습니다. 가게 출입문 아래쪽 틈새에 문풍지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걸 며칠째 지켜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 자리에서도 바닥 쪽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척하다가 문 앞에서 허리를 굽혀 조용히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정분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정분 씨가 문 쪽을 지나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이게 언제? 문풍지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단단하게 잘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분 씨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서윤 씨가 주방에서 나오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문풍지를 보고 화장실 앞 매트를 보고 그리고 방금 나간 도연 씨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분 씨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손님 낯설지 않아. 작은 소리였습니다. 서윤 씨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접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내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분 씨는 뉴스를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였습니다. 내일 저녁 눈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미리 주문을 받아놓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은 배달 주문이 몰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서윤 씨가 전화를 받으며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골목 바닥이 하얗게 덮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간판 위에, 가게 앞 화분 위에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정분 씨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따뜻한 국수를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윤 씨는 배달 옷을 챙겨 입으며 오토바이 시동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나 2군데만 다녀올게. 금방 와. 눈 많이 오는데 조심해. 응, 금방 와. 서윤 씨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2명 있었는데 창밖을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금방 손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육수는 계속 끓여야 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혼자 움직였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붙여둔 문풍지 덕에 전보다는 나았지만 눈보라가 강해지면서 가게 안 온도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때 서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못 돌아가. 도로 통제됐어. 미끄러워서 오토바이가 안 돼. 정분 씨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얼마나 걸려? 모르겠어. 눈이 너무 많이 와. 엄마, 가게 문 일찍 닫고 들어가. 오늘은 그냥 쉬어. 배달 주문이 아직 남았는데. 엄마, 그냥 취소해. 이런 날 무리하면 안 돼. 정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았어. 조심해서 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주문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취소하는 건 정분 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육수솥을 불 위에서 옮기려다 허리가 당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솥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국물이 출렁이며 가스 불꽃 위로 넘칠 뻔했습니다. 정분 씨가 급히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뜨거운 솥 가장자리에 손등이 스쳤습니다.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정분 씨가 손을 흔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손을 식혔습니다. 그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어깨와 모자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주방 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분 씨가 손을 수돗물에 담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정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조금요. 괜찮아요. 오늘 이런 날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요. 도연 씨가 눈을 털고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가게 안이 평소보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방이 약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가 주방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스불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정분 씨가 얼른 가스레인지 쪽을 봤습니다. 불꽃이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파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육수가 끓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이래? 정분 씨가 가스밸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듯 이리저리 돌렸는데 불꽃이 더 약해졌습니다. 제가 볼게요. 도연 씨가 주방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스밸브와 연결 부분을 살폈습니다. 연통이 약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깐 밖으로 나가더니 가스통 쪽 연결 부위를 확인하고 헐거운 부분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다시 들어와 밸브를 조절했습니다.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파랗게 흔들리던 불꽃이 안정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도연 씨가 손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해봐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이 살아났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눈바람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정분 씨는 추위를 참으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배달 주문 국수를 담고 포장을 하고 육수를 적고 그러다 손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지며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손이 안 움직여. 정분 씨가 두 손을 맞비볐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려 하니 통증이 왔습니다. 도연 씨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을 살폈습니다. 낡은 담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그것을 꺼내 정분 씨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담요를 여며주는 손이 도연 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담요가 어깨에 걸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어디서 느껴본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잠깐 굳었다가 다시 손을 비볐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정분 씨는 손을 비비다가 반죽통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전에 봤던 그 도장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문지르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났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정분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지?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눈바람 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꾹 눌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살아났지만 가게 안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파랗게 질린 손가락을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지금 이 순간은 참을 수 없는 쪽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망설임 없이 정분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분 씨는 두 손을 맞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 계속 문지르고 있었는데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정분 씨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분 씨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래요? 일어나세요. 도연 씨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정분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분 씨 손에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가락 위로 따뜻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정분 씨가 굳었습니다. 이 행동이었습니다. 이 온기였습니다. 손을 감싸주는 이 방식이, 이 따뜻한 입김이 어디선가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분 씨의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분 씨의 손에 입김을 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의 시선이 도연 씨의 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오래되고 넓은 흉터였습니다. 손등 전체에 걸쳐 거칠게 남아있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그 흉터였습니다. 정분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이 억지로 열리려는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두통이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반죽통 바닥에 작은 도장 자국. 젊은 남자가 웃으며 도장 찍어 놓으면 잊어도 찾아오지 하던 목소리. 면이 끓는 솥 앞에서 38초만 더하고 타이머를 들여다보던 뒷모습.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 그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던 기억. 그리고 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등의 흉터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건지려다 대었다고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던 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분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가게 안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바람 소리도 끓는 육수 소리도 모든 것이 그 한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말이 나오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이마를 정분 씨 손등에 댔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회 동안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정분 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의 이마가 손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정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 도연 씨의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망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20회 만에 만난 남편에게 정분 씨가 가장 먼저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정분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분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리지 않으려는 것인지 흘릴 힘도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 씨였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잔뜩 붙어 있었고 오토바이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도로가 막혀 결국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안, 늦어서. 말이 끊겼습니다. 서윤 씨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도연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갑 낀 손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분 씨가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아. 정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서윤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그 한 문장 앞에서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서윤 씨가 도연 씨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손을 들어 어깨를 밀치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춘 채 떨렸습니다. 진짜 아빠야?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늘어졌습니다. 35살 서윤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잃었던 그 시절 어린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가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깊게 서윤 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서윤 씨가 앞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도연 씨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다가 서윤 씨와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엉켰습니다. 정분 씨가 가운데 있었고 도연 씨와 서윤 씨가 양쪽에서 껴안았습니다. 서윤 씨는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숨기지 않고 울었습니다. 도연 씨는 말없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정분 씨는 두 사람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가게 안에 눈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육수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셋이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재개발 문제와 월세 문제를 혼자 해결하겠다는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연 씨가 서윤 씨를 봤습니다. 가족이 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엄마가 받아요. 도연 씨는 잠깐 서윤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갚겠습니다. 서윤 씨가 눈물을 닦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골목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분 씨가 국수 3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도연 씨와 서윤 씨가 양쪽에 앉았고 정분 씨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3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정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살 것 같다. 도연 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윤 씨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